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꼬박 일주일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변호사인 조현욱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요 예측 실패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가 예상보다 많이 몰렸다는 선관위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변명할 수 없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 질서 위기 사안입니다. 이번 일은 선관위가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짚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 6명은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뒤 선거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과 무관한 중립적인 위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정치 진영에 따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현재까지 확인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전국 91곳. 앞으로 진상규명의 조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로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춘 점이 첫손에 꼽힙니다. 선관위는 관련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회에 답변했는데 지난해 12월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단 2명의 내부 결재만으로 인쇄기준 축소 지침을 내려보낸 거로 드러났습니다. 남는 용지를 줄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라지만 정작 용지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이 투표소 업무를 도맡다 보니 현장 상황 보고와 전파도 줄줄이 지연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감출 결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지침을 내린 책임자들은 이미 사퇴하거나 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몸통 없는 조사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셀프 조사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법원 증거 보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 7동 주민센터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보관했고 어제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보전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돼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확인된다며 또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등에 투입됐던 공무원 노조가 선관위를 맹비난했습니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선거 사무를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가적 참사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론자들의 억지 주장에 휘둘려 CCTV 설치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에만 몰두하느라 투표구별 선거인수 산정과 투표용지 수급 관리라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거제도 시스템 속에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사태 근본 원인으로는 대행사무를 꼽았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겨온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권한은 털어주고 일과 책임을 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었다.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이번 사태는 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에 노조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를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조직적 무능과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조직 해체, 재창설 수준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라!
또 종이 투표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관위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주말과 비교해서 시위 참가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쇄 장기화로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사무실 출입을 통제당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일터를 돌려달라고 시위대에 호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한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진 잠실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 참가자들이 보입니다. 부정선거와 수개표를 주장하는 구호도 들립니다. 참가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측 추산 인원도 오후 4시 기준 전날 2,000명 정도에서 1,100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투표함이 반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경기장 출입 통제는 계속됐는데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이들 사이 마찰도 반복됐습니다. 12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기장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시위대가 또 막아선 겁니다. 산악구조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번 주에 주말에 있는데 그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아예 못 들어가니까.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업무를 볼 수 없어 당장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시위 참가자들 입회하에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와 법인카드, 인감도장만 들고 나오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통제를 풀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펜싱협회는 당장 다음 주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출국해야 하지만 칼을 안에 두고와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황.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출입 통제로 국위를 선양할 국제대회 출전 준비가 멈추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화 사업이 전부 중단된 건 물론 세금 납부와 선수, 지도자에게 수당 지급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지도 않은 체육회와 선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며 일터를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들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단체 측과 시위대 사이 마찰도 우려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여야 모두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대수술을, 국민의힘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관위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단장인 송기현 의원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까지 추가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끼워넣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선동을 멈추고 진상규명에 집중하라고 쓴소리했습니다. 나아가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국민 분열을 선동하는 윤어게인 망령을 되살리려는 작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시국 선언을 한 대학생 10여 명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무너진 선거 시스템 때문에 학점도 포기하고 시험 기간 거리로 나섰다는 청년을 상대로 장동혁 대표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과 친여 성향 인사들은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고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면서 시민의 극우 낙인을 찍는다고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논의가 일주일째 공전하는 사이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이 선출되면서 국정조사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미 국정조사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특위 구성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의 주축 노릇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 개입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방첩사 해체안은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사령부를 없애고 간첩 정보를 수집하는 방첩 업무와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나눠 맡기 위해 국방방첩본부와 보안지원단이 창설되고 수사 기능은 기존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완전히 폐지하고 혹여 부당한 권력이 등장하더라도 방첩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할 여지가 없도록.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향조사나 세평, 비리 정보 수집 같은 임무는 아예 폐지하고 방첩부대원의 역할과 처벌 근거는 법제화합니다. 국방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첩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공무원을 안치는 등 민주적 통제도 강화합니다.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방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군 방첩기관의 권력기관을 예방하겠습니다. 해체안에 따라 다음 달 말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부를 뿌리로 둔 방첩사는 49년 만에 사령부 지위를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사태로 후유증을 겪었던 부대원들은 12.3 불법 계엄으로 또 한 번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계엄 관여자를 원천 배제하고 폐쇄적인 인사체계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는데 현재 방첩사 인력 3천여 명 가운데 30% 이상이 감축될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외부 독립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것 같다며 추가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검찰 수사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 위법 부당했다고 하는 충분한 의혹과 비판을 살 만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정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진상을 확인할 독립적인 외부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그로부터 42일 만에 법무부 직속 독립기구인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변과 판검사 출신 법조인, 시민단체 간부 등 위원 7명으로 꾸려졌고, 이 가운데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을 추렸는데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에 올랐던 7개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부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향후 대검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되면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해진 7개 사건 외에 추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증시 흐름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8%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에 이어 어제는 다시 8%가 폭등하더니 오늘은 또 4%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극심한 변동성에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역대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43% 내린 7,899로 출발하며 8,000피 회복 하루 만에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장 이후 낙폭이 점차 가팔라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급락세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앞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며 8% 넘게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의 하락분을 만회했지만 겨우 하루 지나 다시 폭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4.52% 내린 7,7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이란 전쟁 직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6.1%와 7.5% 내린 30만 2,500원과 204만 8천 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였습니다. 밤사이 데이터 센터 개발사 크루소의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소식에 미국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은 등락을 오가며 전장 대비 1.67% 내린 951의 거래를 마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일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전문가들도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인지 코스피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섣불리 추격 매수하는 것은 특히 비투까지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12.9원 오른 1,525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500원대 고공행진을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외환당국 경계가 환율 상승을 저지했지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1,524.2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코스피 지수 하락과 관련해 지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할 거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3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선거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치는 백공일과예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책임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정청래 지도부는 알아차려라.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선거 이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가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몸을 낮추면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색하죠. 그러니까 문장만 떼놓고 보면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맞는 말도 그 문장을 발화하는 주체에 따라 맥락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겸손의 맥락으로 하려면. 국정 운영의 주체가 정권이 짧은 걸 잘 알고 있다. 예. 국민이 더 영원하다. 내가 더 겸손하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타인이 할 때는 보통 비판의 맥락으로 하죠. 그러니까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니 민심을 잘 받들어라. 오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야당 대표가 하죠. 이런 얘기는. 예. 그러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정권은 이재명 정부니까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싸우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얘기고 사실상 조금 더 당이 겸손하고 당이 쇄신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라고 해야 어울리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말 자체는 옳은 말인데 이게 대통령이나 아니면 야당 대표가 할 이야기를
여당 대표가 해가지고 좀 어색해졌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의 최고위원회 회의에 있어서의 발언들은요.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호남 발전 계획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호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막판에 격전지를 가기보다는 호남 쪽에 계속 머물렀었던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특히 지도부가 전북지사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8월 레이스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이미 거기에 있어서의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호남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신을 또 언급을 했어요.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하면서 이 정신이 1인 1표제 당원 주권주의로 이어졌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1인 1표제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서 처음에는 이제 부결이 됐었죠. 그러다가 최고위원들이 몇 명이 바뀌면서 강행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결국에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좀 진행이 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청래 대표가 이루어냈던 것이 이게 노무현 정신에서 이어졌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정청래 대표 본인이 적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8월의 전당대회가 지금부터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환송 장소, 그 출국하시는 데 나가지 않았었던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다수 모여있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썼죠.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낸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그날 밤인데. 그리고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내용보다도 바로 오늘 공식 일정 시작한 그날 딴지일보로 갔다. 이게 많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성 지지층이든 연성 지지층이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지층 사이에서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특정 지지층이 모여 있는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글 쓰는 건 부적절하죠. 저희도 왜 다른 당에서 보면은 뭐 커뮤니티 보고 정치하지 마라 이런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첫 행보를 가져가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고 여당 입장에서 그리고 정당 입장에서는 꼭 저희 당 내부의 분열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국민들 간의 계층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조정해서 뭐 합의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을 잘 토파보면 세대 간 갈등도 보이고 젠더 갈등도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든 조율해서 통합하고 합의를 창출하고 이런 걸 모색해야 하는데 당 내에 있는 이런 분열과 갈등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고 특정 어떤 지지층에 기울이는 행보를 한다면 과연 여당 대표로서 다른 통합, 가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이기도 한 뭐 중도 보수로의 확장 이런 건 제대로 뒷받침하겠는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도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페이스북에는 그 내용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당원 뜻을 받들어서 의원총회도 생중계를 하겠다.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 이런 문자를 많이 받는다. 당원 뜻을 받들어서 생중계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뭐 국무회의라든지 업무보고 이런 것들을 생중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도 문자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지도 사실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대통령이 하는 것 정청래 나라고 못할 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국민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정청래 대표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뭐 정권의 계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오히려 서로 간에 날선 공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전에도 여러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북지사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대통령이 환송 장소에 가지 않았었고 그날 전북에 가서 이원택 당선인을 만났다라는 것 그리고 고창에 있는 선운사를 갔다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승리했던 부분들 또 지역의 당원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한 일간지에선 그렇게 썼더라고요. 윤한 갈등 상황에서도 배웅은 했다. 지금 그것보다 더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했는데 그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황명선 최고위원이 오늘 차기 전당대회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이유로 들었냐면 실패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다. 그러면서 차기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전청래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실패한 지도부는 아니고요. 실패한 지도부라고는 할 수 없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선거 결과도 누군가는 이 선거를 패배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승리했다고 하는데 지방선거는 실제로는 계량해보면 이긴 거죠. 16개 선거구 중에 14개를 이겼으면 이긴 겁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만 치러진 건 아니고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는 의석을 잃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줄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은 적어도 성공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성공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연임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아무래도 다른 최고위원들께서 묻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황명선 최고위원이야 대표적인 이제 친명 인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했던 대통령 말씀을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분위기는 대통령 말씀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해석이 필요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환송에 안 나온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무를 아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청와대 의전비서관실과 당대표 정무조정실 사이에 일정 조율을 다 합니다. 일정 조율을 미리 해서 이날 되겠냐, 이날 올 수 있냐 이런 것들 다 하는 거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당대표의 화급을 다투는 어떤 일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송장에 먼저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청와대에서 불편한 기색을 비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봤을 때는 조금 당의 이니셔티브를 교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이게 외에도 이전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를테면 김민석 총리나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열심히 하는데 당의 입법 받침이 너무 안 따라준다 이런 얘기들은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방에 나섰죠.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SNS를 올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인 링크가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50.4%인데 그러니까 선거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 9.4% 포인트가 폭락한 수치여서 이걸 제시하면서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과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도 강행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부동산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지금 현실 인식 과정이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저는 대통령께서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모두 발언에 있어서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국민들께 분명히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관위에 대해서 탓을 하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도 좋은 모멘텀이 생길 만한 상황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진정성은 오히려 기자회견 과정에서 먼저 보여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벨기에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를 그거를 링크를 하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뭐 아까 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책임지고 사과할 주체는 아닌 것 같고요. 선관위나 행정부의 구조상 이 무슨 선관위의 부실 관리나 이런 것들이 뭐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과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말하면 낙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9.4%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면 코스피도 그렇게 하면 사이드카 걸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국정 운영 책임자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정부들을 생각해 보면은 막 30%씩 떨어지고 이랬을 때도 사과 안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항상 정신승리만 했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지지층은 아직 입안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만 했단 말이죠. 그런 정부들과의 차이점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뭐 이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것을 권력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 지지율이 반등하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심의 흐름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이제 새 원내사령탑으로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정점식 의원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은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하셨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미 지방선거 이전부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아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정점식 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 3명의 후보가 보여줬었던 저희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메시지는 동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속도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의원들께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정점식 의원이 오늘 당선 소감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일종 의원 그리고 김도읍 의원에게 표를 주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새겨듣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그 두 분을 지지하셨던 분들, 결국에는 뭐 7, 8표 차이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쇄신의 방향성 말고 속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특정 세력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뭐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저희 당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 사태에 있어서 조금 더 그 여당과 야당이 협조가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이 됐는데 이 이야기 이제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막 들어오는 이제 화면이 있어가지고요.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죠. 이재명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EU와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EU 측의 영접을 받고 함께 기념 촬영도 했는데요. 지금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하고 지금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셨고요. 오늘 공식 환영식 이후에 이 대통령이 앞서서 말씀드린 그 상임의장 그리고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U는 우리나라의 3대 교역 파트너죠.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EU 방문이 8년 만입니다. 지금 공식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 정상회담 자리에서 안보 방위 그리고 경제 통상, 기후, 재생에너지 등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와 또 중동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특히 EU가 영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무관세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소식은 현직 기자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오늘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함께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방선거의 평가 그리고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집단지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직까지 복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당 의사를 밝힌다면 당내의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저는 정정식 새로운 원내대표님과 어떻게 지금 당을 새롭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나 그 역할에 대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예, 새로운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한테 가장 궁금했던 점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는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의견 청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근데 원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에요. 집단지성도 그냥 팥만 있으면 계속 팥만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친윤 정당이고 윤호개인 정당이니까 그에 제일 가까운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거고 사실상 송원석 원내대표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그죠? 집단지성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죠. 집단지성으로 뽑힌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그 전당대회 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들의 어떤 비율을 확 높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가와 상반되는 결과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한 이유가 뭐냐면 룰을 바꿔야 돼요. 친윤 윤호개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더 많은 보수 지지층이 전당대회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꾸리는데 참여할 수 있게 돼야 그러니까 다른 걸 심어야 콩이 난다는 얘기죠. 저 상태로 가면 뭐 사실 이게 집단지성으로 뭐 해결할 일이 아니라 선거 결과가 저렇게 나오면 전통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로 그 다음날 지도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곳이 부산 북갑인데 장동혁 대표가 부산 북갑 많이 갔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그리고 박민식 그 당시 후보자를 많이 지원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당 하정우 후보자가 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훨씬 더 보수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국민의 힘이 아니라 무소속 한동훈
후보자한테 국민의힘이 제명한 사람한테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동훈 의원한테 어떤 평가나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보수 유권자가 심판했다는 것을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네.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어제까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정정식 의원이 됐고요. 근데 이제 정정식 의원도 이 속도감에 있어서는 뭐 총의를 모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어떠한 진행이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사실상 선관위 사태가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원내대표들이 원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당대표로서 지금 밖에 있는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조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은 이미 정전식 새 원내대표와 당을 새롭게 어떻게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지방선거 이전에 뭐 부산 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이것을 가늠자로 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승리했다는 이유 그리고 뭐 데이터를 보라고 하는데 아마도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일부 지역구를 가지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스스로는 성공이라고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굉장히 의문점들이 있는 것이죠. 원내대표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뭐 최고위원들도 사퇴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원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당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는 다른 원내 지도부에서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답답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선관위 사태도 있고 해서 원내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당장의 문제 제기 같은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이제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복당 의사를 밝히면은 숙고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변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같은 하늘 이고 지고 설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겠죠. 한동훈 의원 쫓아낸 게 사실은 지금의 현 여당 헤게모니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는 거는 지금 그 주류들은 다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라 어쨌든 한동훈 의원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관위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고 뭐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변인 법률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태 해결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재선거 관련해서는 엄연히 법에 조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요건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당의 수석 대변인은 그건 또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의견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민주당과 뭔가 얘기를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테고 이거를 법률로 넘어가서 뭔가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쇄신은 당의 쇄신대로 하시고 선관위 문제는 선관위 문제로 털어야 된다. 하지만 선관위 문제를 지렛대로 해서 지금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 재선거를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제 대학생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열었고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선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잠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팻말까지 이제 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이 뭔지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됐으니까 원내에서 당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는 재선거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사전 투표 폐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본 투표에 있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사전 투표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로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과는 본질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을 때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을 넓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 투표 폐지라는 것, 그와 관련한 어떤 조사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수사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아마도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그동안에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아예 폐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형태로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형태로 어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서 제가 이러한 장동혁 대표의 폭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당원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당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글쎄요 좀 선택적으로 듣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본인과 함께 하고 있는 당원들의 생각만 듣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수본은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첫 발을 뗐습니다. 김태원 본부장은 인선 발표 직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기자들과의 약식 회견은 사양한 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아직 수사 초기라 중점 수사 대상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고발된 주된 혐의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직무를 방치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이관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대신 검찰과의 협력 아래 경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와 광진구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 투표 계획 수립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확보한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CCTV 등의 자료 분석도 한창입니다. 이미 경찰이 고발인과 공무원, 시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합수본이 머지않아 강제 수사를 통해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며칠째 시 선관위 앞에서 규탄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광장에 섰습니다. 각 학과가 함께한다는 의미의 점퍼가 뒤로 열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0월 광장의 풍경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엄중히 직시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한 행정으로 흔든 우리의 참정권은 결코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대학가 시국선언이 전국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가가 시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항의했고, 오늘은 누군가의 한 표가 사라졌지만 또 내일은 나의 한 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지켜낼 권리는 내일 우리 모두의 권리가 됩니다. 전남대학교에서도 선관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학생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투표 당일 밤 시민들이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했던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항의 집회가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도 9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표 마감이 15분 지연된 거로 알려지면서 참가 시민이 느는 추세입니다. 대학가 시국선언과 함께 규탄 집회가 확산하면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서울 잠실 핸드볼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피해를 보자 선관위와 경찰은 뭘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소년 대표팀에 대한 짐 검사나 시민 검문 요구 등 도를 넘은 행태를 제지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터가 내려진 핸드볼 경기장 출입구 앞, 사람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선 겁니다.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이 계속되자 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계없는 애꿎은 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작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뭐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경찰이 출입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길을 열어주거나 안전 확보에 나선 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며 사고가 난 뒤에 나서지 말고 지금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입주단체와 면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사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일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타인의 출퇴근을 막는 거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는 게 정당한 평가고, 방법 또는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무리했다 평가하면 처벌의 소지가 있죠. 앞서 시위대는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짐 검사를 요구하고 시민들에게도 신분을 물으며 응하지 않으면 진보단체 소속으로 몰아가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경찰 대응에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이냐며 조롱을 받은 경찰관이 시위대 앞 무기력한 경찰의 현실에 답답함을 털어놨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권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개표소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김노 경정이 쓴 글입니다. 김 경정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는 조롱을 받고 얼굴과 대화 장면이 SNS에 퍼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등성명 한번 내보세요. 관등성명. 한국말. 김 경정은 그래서 경찰의 위상이 필요 이상으로 추락했다며 기동대원들에게는 인내와 무대응이 강조되지만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와 도발, 욕설 앞에서 감정을 추스르기 쉽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경정의 아내가 법적 조치에 나선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과 조직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관 A씨는 현장에서 폭언을 듣는 동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고 더운 날씨에 햇볕을 피하려 쓴 마스크와 모자 때문에 국적까지 의심받는 현실도 씁쓸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한 인신공격과 조롱에 대해서는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을 위해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심리상담 연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에 대해 현장 경찰관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며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경찰관을 가짜 경찰로 몰거나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감금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면서 경찰 폭력 행위는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영업이익 13%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전체 임직원의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지만 서비스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N%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같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IT 회사들이 밀집해 한국의 테크노밸리로 불리는 판교에서 노란색 피켓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합니다. 반복되는 경영 실패, 무책임한 경영진은 퇴진하라! 국민 메신저 앱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엔터 등 5개 법인 노조가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카카오 창업 이래 첫 부분 파업에는 본사 인원 4,000명 가운데 1,000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건 7% 수준의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의 13% 수준 성과급입니다. 누군가의 보상 차별은 곧 우리의 보상 차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려됐던 서비스 이용 차질은 없었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등 대부분 서비스가 자동화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고객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면서 조속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하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9일을 로그오프 데이로 정하고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도입하며 포문을 연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파업 직전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약속하며 노사 협상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례는 산업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LG U+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를,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기술 투자와 주주 배당보다 성과급에 배분해야 하는지 등을 두고 갈등의 불씨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벌써 이렇게 이제 전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 뭔가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반기부터 2026년 임금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잇따르는 N% 성과급 요구에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 EU 정상이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한 EU 정상회담이 열린 벨기에 현지 연결합니다. 강진원 기자. 네,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네, 아직 정상회담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공동 성명이 지금 먼저 공개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한 EU 정상회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에 앞서 양측의 주요 합의 내용을 담은 36개 항목의 공동 성명이 조금 전 먼저 발표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불법적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EU 측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긴장 완화 조치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논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통항, 그리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또한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 역시 포함됐습니다. 네, 경제 분야 등 다른 분야 합의 사항도 이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 EU 정상은 다자무역 체제의 중심축이죠. 세계 무역기구 WTO 강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효과적인 다자주의와 예측 가능한 규범에 기반한 공정한 경제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양측은 경제 안보와 무역 정책 등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한 EU 고위급 경제 대화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철강 포럼 등을 통해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당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포함해 쇠고기와 가금류, 돼지고기, 우유 등 농식품 제품의 상호 시장 접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EU 측 정상들을 만나기에 앞서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은 벨기에의 바트드 웨브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배터리 소재와 에너지 등 전략 산업과 반도체 분야, 그리고 양국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68.3%가 반대표를 던져 최종 부결됐습니다. 노조는 반대 68%라는 부결 결과는 물가 상승과 차량 유지 관리비, 지방보다 못한 수도권 운반비의 현실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잠정합의안 부결로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수도권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의 휴업이 계속되면서 건설 현장의 공정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요 K-팝 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 등 팬심을 등에 업고 갑질에 가까운 조항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주요 K-팝 기획사들은 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받고 팬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가입하면 공연과 팬미팅표를 미리 살 수 있거나 전용 상품 구매, 전용 콘텐츠 열람 등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기획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기획사와 팬덤 플랫폼사 등 24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24곳 모두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가입 뒤 7일이 넘거나 팬클럽 혜택을 받았으면 또 단순 변심의 경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 약관이 대표적입니다. 멤버십을 갱신한 뒤 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 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한 조항, 멤버의 탈퇴 등 기획사의 관리상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중단 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라는 추상적 이유를 넣은 조항,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었습니다. 산업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K-팝 팬덤 규모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치의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 모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환불 관련 조항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7일 안에는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하고 7일이 지났거나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한 뒤 환불하도록 고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예상대로 PK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결선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경쟁자들을 물리친 정 원내대표는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친윤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경쟁자였던 김도읍, 성일종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지방선거 뒤 치러진 첫 당내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특히 당내 주류의 지지를 얻고 1강으로 평가된 정 의원을 향해 당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집요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이 되시면 도로 친윤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정점식 후보께서 개파의 한 축의 핵심으로 계신 분으로 평가되는데 화합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정점식 의원은 내부 갈등 프레임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1차 투표 결과는 과반 없음, 승부는 예상 외의 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선에서 103표 가운데 55표, 아슬아슬한 과반, 그것도 7표 차이 진땀승을 거둔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내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장동혁 대표 거취는 동료 의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하겠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본인 의사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0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거대 여당과의 협상도 난관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대응까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변화를 향한 요구가 치열한 승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화합과 통합을 외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목소리를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당을 넘어 보수 야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새로 뽑힌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수시로 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일각의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명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혹평을 염두에 둔 태도 변화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국민 이기는 정권은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나흘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얼굴은 대통령 환송 행사 불참에 따른 구설 탓인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선거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6.3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신의 승리 선언과 정반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 비판과 질책은 겸허히 받들겠다고는 했지만 외부인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과를 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20여 년간 정치권에서 느낀 바라며 자신의 여야론을 설파하기도 했는데 야당이 야당다울 때 지지를 하고 여당이 여당다울 때 국민은 항상 선택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라 그 다음 말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이 곧 하늘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정 대표는 책임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는 대신 과거 민심의 척도라고 언급했던 딴지일보 사이트에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무회의처럼 의원총회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격화한 친명계의 공세를 막을 방패로 자신의 전매 특허인 당원 주권주의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 광주를 찾아가는데 연임 도전을 위한 당심 잡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평당원을 결집하고 1인 1표제를 발판 삼아 친명계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건데 찜찜한 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언더독의 신화를 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촉즉발 당권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전방위로 보폭을 넓히는 가운데 정청래 책임론을 두고는 공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60만세운동 기념식에 들어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발견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다가갑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 환송 행사를 둘러싼 각종 뒷말이 무색하게 둘은 뜨거운 포옹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김 총리는 3시간 뒤 여의도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과의 투샷으로 국회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7월 4일 날 이제 정식 임기 1년이 되는데 그 기간을 대거 없이 마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폭을 넓히는 김 총리 행보와 맞물려 차기 당권을 두고 대리전 성격의 전초전이 불붙었습니다.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당권파는 지방선거 책임을 지도부 실책으로 돌리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생사를 도려내는 혁신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죽도록 싸운 동지를 조롱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면전 비난을 삼가달라고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하지만 양측의 총성 없는 전쟁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종일 문매를 맞은 끝에 사퇴했습니다.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 즉 연임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와 생각은 분명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 연임 불가론이거든요. 김민석 총리의 임박한 친정 복귀와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고심이 맞물리면서 당분간은 거대 집권 여당의 당권 투쟁이 여야 공방만큼이나 크게 들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박 10일간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 급락해 5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더 넓게 포용과 같은 표현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1,00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0.4%로 선거 직전 조사보다 무려 9.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7%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서울 등 핵심 승부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영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막판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집세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복합적 평가가 지지율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도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제사 끝나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거죠. 여야 양당 지지율 격차 또한 선거 전 11.7%포인트에서 선거 후 0.5%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는데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재차 사과한 건 정부 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세를 앞장서 방어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습을 주고받는 정면 충돌이 발생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여전히 임박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테헤란과의 종전 협상 진행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낙관론을 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조치와 외교 협상은 서로 다른 두 영역이라며 미군 헬기 추락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을 하면서도 합의를 위한 대화는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HMM 소속의 한국 유조선이 울산항에 접안했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셜 위너호는 오늘 오후 울산항에 도착해 3시 50분쯤 접안 작업을 마쳤습니다. 유니버셜 위너호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 26척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달 20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년 만에 방북해서 북핵에 침묵하고 그동안 중시해온 대북 제재마저 아랑곳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부터 제3의 길을 모색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을 지렛대 삼아 중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올해 첫 출국 외교로 7년 만에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비핵화 문제엔 끝내 침묵했습니다. 대신 국경지역 통상구 전면 개방을 비롯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수건 사업인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을 염두에 둔 거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합작이나 신규 투자와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加强对新时期顶层设计和战略指引 推动中朝关系与时俱进，得到更大的发展。 외교, 법 집행, 군대 교류 강화도 마찬가지. 중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엿보입니다. 군사 협력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민감한 대북 제재와 맞닿아 있는 현안을 거침없이 꺼내든 겁니다. 외교 고립 탈출이나 러시아 견제를 넘어 북한을 반미 연대의 전략 파트너로 끌어올렸습니다. 두 나라가 자주와 정의를 위한 역사의 오른편에 언제나 함께 서 있으며 그 어떤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앞서 2019년 미국과 핵 담판 불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시 주석을 초청해 돌파구를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도발이 불편했고 북한도 제재에 얽매이는 중국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크라이나 파병 카드로 러시아와 손잡았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는 급속 밀착이 결국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셈입니다. 물론 중국도 트럼프 2기 출범과 관세 전쟁, 이란 공습 등 격변 속에 전략적 실리를 택했을 뿐입니다. 한반도에 신냉전의 먹구름이 들이우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 3개를 사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법무부가 실제 독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를 통해 서울구치소의 6.76제곱미터 면적의 독거실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해설자는 신발조차 안으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낡은 방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타민C 등이 들어간 식품을 마치 신체 나이를 줄여주는 제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에 팔던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가짜 의사 영상을 만들어 불법 광고를 이어왔는데 이로 얻은 매출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광고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등장해 10년 어려지는 비법을 말합니다. 특정한 제품을 말하더니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까지 강조합니다. 한 달 만에 아예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만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들어가 있다는 화학물질을 언급하며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니 새삼 전문성마저 느껴집니다. 효과 시술이나 성형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회복이 됩니다. 누구나 귀가 솔깃해지지만
사실 이 의사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가짜 의사였습니다. 더구나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 역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었고 비타민C와 효모 등을 넣어 만든 일반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에 해당하는 기타 가공품을 의사가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인물을 활용하는 광고 역시 똑같이 금지된 광고입니다. 이 업체는 이런 불법 과장 광고를 통해 지난해부터 9개월 동안 65만 개 제품 81억 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 시각처는 해당 업체 법인과 사업본부 대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고 광고는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조만간 지자체에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시각처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AI 가짜 광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홍명보호가 북중미 월드컵 첫 번째 상대인 체코를 꺾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여러 스포츠 전문 매체 대부분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옵타가 예측한 홍명보호의 체코전 결과는 한국의 승리입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한국의 승리 가능성은 42.9%로 체코의 31.3%보다 높습니다. 무승부 확률은 26%입니다. 또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70% 이상으로 예측했는데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11회 연속 본선 무대 진출이란 값진 경험을 높이 샀습니다. 옵타는 한국이 32강에서 캐나다와 만난다고 봤는데 16강 진출 가능성은 캐나다 쪽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벨기에의 한 대학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77%로 더 높게 봤습니다. 조별리그 첫 상대인 체코, 그 다음 상대인 멕시코와 1대1로 비기고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에 2대1로 이기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승 2무가 되고 멕시코 다음으로 32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의 32강전 상대는 캐나다를 꼽았는데 이 매체도 한국이 1대2로 진다고 예상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중동 매체 알자지라도 한국을 멕시코와 함께 32강에 진출할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32강 진출을 1차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월드컵인데 저희는 1차 목표가 32강에 좋은 위치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본선 진출국이 어느 때보다 많고 조별리그 상대도 훨씬 수월한 만큼 32강 진출 가능성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첫 경기인 체코전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인기가 유독 많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양시창 기자가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둔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내 풍경입니다. 자국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온 가족이 유니폼을 맞춰 입은 건 기본이고 작은 반려견에게도 초록색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광장 옆에선 차량 통행을 막고 막바지 무대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의 랜드마크 과달라하라 대성당 앞에 펼쳐진 이 광장은 서울의 시청 앞 광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현지 주민들은 월드컵 합동 응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거리마다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이곳 멕시코는 유독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스포츠 매체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Heung-min Son is an international player and quite popular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here in Mexico. And
Mexicans also like the Korean culture, especially the K-pop artists like BTS, Blackpink. 또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으면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했던 카잔의 기억도 여전히 깊이 남아 있습니다. How can I say grateful about that somehow the Korean players helped the Mexican team. 이런 이유로 현지 축구 팬들은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이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I think this tournament probably is a good chance for Asian teams to reach the higher levels. Mexico first, Korea second, Czech Republic third, South Africa fourth.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을 응원하는 현지 분위기를 등에 업은 홍명보 호가 기대를 얼마나 충족할지 이제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지켜봐야 할 스타 26인에 뽑혔습니다. 야후 스포츠는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이틀 앞두고 손흥민을 비롯해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 26명을 소개했습니다. 손흥민 외에도 축구의 신 메시와 잉글랜드의 케인과 벨링엄, 프랑스의 덴벨레, 그리고 스페인의 신성 야말도 포함됐습니다. 프로야구 LG가 오스틴의 결정적인 홈런 2방을 앞세워 SSG를 꺾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오스틴은 2대0으로 끌려가던 1회 말 솔로포에 이어 5대2로 뒤진 5회 역전 만루 홈런을 뽑아내며 팀의 8대6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스틴은 홈런 19개로 기아의 김도영과 다시 공동 선두를 달렸습니다. 한화는 1회 문현빈의 석점, 5회 김태현의 솔로 홈런을 앞세워 기아를 4대3으로 물리쳤고 KT는 최원준의 2안타 2타점 활약에 힘입어 삼성에 역시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두산을 3대1로 누르고 5연패에서 탈출했고 NC는 키움에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아침에는 조금 더 선선해지겠고 낮 기온은 26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낮아지면서 더위가 조금 더 약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부, 영남 일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도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부산 18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대체로 예년보다 낮지만 영남 지역은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날이 더 더워지겠고 휴일에는 중부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